여러 분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한 남성이 경찰서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목격자 조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7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두 소녀 살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를 상대로 한 치밀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진실이 밝혀지는 긴장감 넘치는 신문이 시작됩니다. 2017년 2월 13일 인디애나주 델파이의 모넌 하이 브릿지 트레일에서 찍힌 한 장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14세 리버티 점원과 13세 에비게일 윌리엄스가 산책을 즐기던 중 우연히 촬영한 것이었는데 영상 속에는 뒤따라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기로 내려가라는 음성과 함께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두 소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트레일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두 소녀가 찍은 휴대폰 영상이 범인의 실제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죠. FBI는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백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리버티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영상과 음성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천 건의 제보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5년 이상 미궁에 빠져 있었죠. 범인의 실루엣은 너무 흐릿했고 음성도 몇 초에 불과했으며 DNA나 지문 같은 명확한 물리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고 지역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자원봉사자 캐시 샹크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정리하던 중 특이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씨가 잘못 기재되어 분류되지 않은 채 묻혀있던 제보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리처드 앨런이라는 지역 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단순한 사무 실수 때문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앨런의 이름은 엘림인데 파일에는 엘렌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7년간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를 재조사하면서 앨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2017년부터 보관해오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두 소녀의 시체 사이에서 발견된 미발사 49경 총알이 핵심이었습니다. 탄도 검사 결과 이 총알은 리처드 앨런 소유의 총기와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의 추출 표시와 앨런의 총에서 나온 테스트 총알의 표시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죠. 이는 99.9%의 정확도로 같은 총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재평가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트레일 근처에 이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앨런이 소유한 차량 설명과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한 목격자는 검은색 포드 포커스가 평소와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앨런의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날 오후 이상한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남성의 외모 묘사가 앨런과 매우 유사했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한때 서류 더미에 묻혀있던 이름이 이제 수사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형사들은 드디어 접촉할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죠. 수사팀은 앨런을 직접 체포하기보다는 먼저 신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을 세웠는데 앨런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리처드 앨런은 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단순한 목격자 조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반응과 진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실은 일부러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형사들도 친근하게 접근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에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날 트레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꽤 따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재킷만 걸치고 산책로로 나갔죠 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진도 찍을 생각이었고 물고기도 구경하려고 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사들이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앨런의 답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앨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그날 어떤 차를 몰고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말이죠. 검은색 포드 500이나 회색 차 중 하나였을 거예요. 연비를 생각해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몰았거든요. 라며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은 수사관들에게 경고 신호가 되었죠. 사람들은 특히 중요한 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형사들은 이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그날 3명의 소녀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레일 입구 근처에서 3명이 걸어 내려오는 걸 봤어요. 한 명은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였고 다른 2명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들렸는데 리비와 애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다리였고 영상에는 한 남성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소녀들과 대화를 나눴나요? 라는 질문에 앨런은 아니요. 그냥 지나쳤을 뿐이에요. 인사 정도만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휴대폰 데이터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앨런의 협조적인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건 아니겠죠. 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전형적인 죄의식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앨런은 오히려 자신이 누명을 쓸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과 차량 수색 허가를 요청했을 때 앨런은 더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영장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집을 뒤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저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요. 뉴스가 새어나가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은 무고한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색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사들은 앨런의 이런 반응을 통해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형사들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앨런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남성의 사진이 있어요. 파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신이 그날 입었다고 설명한 옷차림이에요 라고 형사가 말했을 때 앨런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소녀의 휴대폰으로 찍힌 거라면 절대 저일 수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런 신체적 반응들이 거짓말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앨런은 여러분은 절대 저를 그 살인사건과 연결시킬 증거를 찾지 못할 거예요 라며 오히려 도전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벌써 다른 사건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들에게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총에서 나온 총알 말이에요. 이 증거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26일 앨런은 다시 신문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형사들은 더 이상 목격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실의 조명도 더 밝게 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앨런은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탄도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4구경 윈체스터 총알의 추출 표시가 당신 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고 형사가 말했을 때 앨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입은 벌어진 채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에야 그는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총알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가 있죠? 앨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이 총알이 리버티의 발 옆 15cm 지점에서 발견되었어요 라고 설명하자 앨런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라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탄도 전문가들이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앨런의 총기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독특한 표시들이 현장 총알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릭, 당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영상 속 인물이 당신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당신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당신의 총알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요. 당신의 휴대폰 위치 정보도 그날 그 시간에 다리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앨런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면서 저는 2명의 어린 소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확신에 찬 부인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그의 아내가 한 말을 언급했을 때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부인이 말하기를 2017년 이후로 당신이 우울증이 심해졌고 수색대 참여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역사회가 그 소녀들을 찾기 위해 총동원되었는데 왜 당신만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앨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죠. 만약 제가 2 소녀를 죽였다면 당연히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정신적 문제도 생기겠고요. 라는 형사의 말에 앨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 논리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모든 상황적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앨런은 마침내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냥 저를 체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항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항복에 가까웠죠.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형사들은 마지막 카드로 그의 아내 캐시를 신문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앨런이 아내에게 호소하는 모습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시조차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악몽을 꾸고 그 사건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냈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과학적 탄도 분석, 목격자 증언, 영상 증거 모든 것이 리처드 앨런을 가리키고 있었죠. 신문실에서는 자백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걸린 전화통화가 녹음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애비와 리비를 죽였어요. 라는 그의 고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감옥에서의 그의 정신적 붕괴는 죄의식의 명백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차례 간수들에게도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고 변호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2024년 11월 리처드 앨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1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년간 다리 위의 남자로만 알려져 있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2 소녀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죠.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에는 2 소녀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7년간 참아온 고통과 마침내 찾은 평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총알과 1명의 자원봉사자의 세심함이 7년간의 미스터리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